자, 중세 문화로 넘어갈게요. 자, 문화사. 지금 여러분하고 하는 파트는 문화사죠. 문화사에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상사. 사상사는 유교, 불교. 유교, 불교. 원래는 유교, 불교, 도교, 뭐 풍수, 지리사 다 들어가는데 그중 중요한 거는 유교와 불교. 자, 그런데 특히 고려는 불교.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아직까지는 중요하죠. 자, 종교는 불교고 유교는 정치 이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문화에서는 불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 특히 삼국사기, 유사 다 있죠. 여기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제왕운기, 동명왕편 이런 중요한 역사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 중에서는 나머지 예술들 중요한데 여기서는 인쇄술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금속활자가 여기서 발명됐으니까 여러 가지 과학기술 중에서는 인쇄술이. 그래서 여기서 뭐 대장경, 그 다음에 뭐 직지심체 요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려시대 문화사에서는 사상사 중에서는 불교,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론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승려가 중요하댔죠. 그래서 인물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의청과 진울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아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서는 인쇄술이 핵심이다. 그래서 고려의 문화사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해서 봐둬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세의 문화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유학, 유교. 자, 유학부터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고려 초기에 유학 봅시다. 자, 첫 번째 고려 초기. 자, 고려 초기는 항상 자주적인 성향을 갖죠. 이제 막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자랑스럽겠죠. 그래서 자, 일단 유학 초기에서는 자주적인 성향을 띈다. 자, 그리고 각 왕별로 어떤 유교의 발전이 있었는지 나와 있죠. 자, 태조부터 한번 볼까요? 태조 때는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언위, 최지몽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삼국시대 할 때, 즉 고대 할 때 최승우, 최언위 이런 사람 이름 나왔었어요. 최승우라고 하는 사람이고 최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승우 같은 경우는 견훤한테 가서 견훤 밑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최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건 밑으로 들어갔죠. 결국엔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당연히 최언이가 살아남았겠지. 고려가 이제 나중에 다 통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육두품들은 나중에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줄을 좀 잘 쓴 사람이 바로 최언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고려의 초반기에는 이런 육두품 출신의 학자들이 활약을 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최언이 이름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광종 때는 과거 제도를 실시했죠.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중국에서 망명한 사신이죠. 후주라고 하는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고, 후주의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망명을 해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는데, 광종의 신하가 되는데, 그때 이제 과거 제도를 건의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또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 수용, 그 다음에 국자감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를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초기에는 자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최언위 등, 그 다음에 최승로. 자, 최언위 육두품 출신, 최승로 육두품 출신. 다 육두품 출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갑시다.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 자, 고려 초기에는 처음이니까 항상 자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한 100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 조금 성향이 바뀌죠.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약간은 사대적이고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거기 보시면 고려 중기의 유학의 특징으로
가보시면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항상 시대가 한 100년 이상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보수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최충, 또 한 명은 김부식.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최충과 김부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최충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야 되냐?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구제학당, 다른 말로 문헌공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공무원일 때 전문 분야가 뭐냐면 과거 시험의 시험관 역할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전문가니까 과거 시험의 전문가답게 이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차린 거예요. 과거에 빨리 합격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차렸는데, 그 학교를 구제학당이라고 하고, 최충이 세운 요 학교를 비롯해서 사립학교가 12개가 있었어요. 다 합쳐서 사학 12도라고 하는데, 요 사학 12도가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 사립학교가 유행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김부식 하면은 여러분이 2가지 떠올라야 돼요. 김부식 하면은 2가지.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묘청의 난을 진압.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죠. 자, 묘청은 서경파라고 하고, 이 개경파, 말하자면 이제 반대, 서경파를 진압한 반대 세력이 개경파, 개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귀족들인데, 그 개경파 귀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약 1년 동안의 이제 대립 끝에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묘청의 난 진압한 후에 나중에 왕의 명령, 인종의 명령에 의해서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김부식 하면 2가지 떠올라야 된다. 하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고, 또 하나는 삼국사기를 편찬했고, 이렇게 2가지 기억하면 된다. 자,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이런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고요. 대표적인 학자는 2명, 이 사람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무신집권기로 넘어가면, 자, 무신집권기로 넘어갔어요. 무신집권기로 넘어가면 유교라고 하는 게, 유학이라고 하는 게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적으로는 쇠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유교는 쇠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유학자가 그럼 한 명도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을 건데, 무신 집권기에 과거 시험이 중단됐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시행됐을까요? 제대로 시행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무신 집권기의 집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신 집권기에 정치를 무신이 했겠죠. 무신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면 정치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필요하냐? 똑똑한 문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문신을 뽑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 더 잘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똑한 문신을 밑에 두고 있어야 이 정치가 안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유교는 쇠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시험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과거 시험은 더 잘 시행되고, 이렇게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관청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우가 만들었던 서방 같은 게 그렇게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거고, 그러면 이때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학자들이 누구냐? 거기 보시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표에 나오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규보, 그 다음에 최자, 그 다음에 뭐 진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규보가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이다. 자, 제가 밑줄을 좀 쳐볼까요? 이 중에서는 최승로, 심호인 18조 뭐 제가 안 써도 알겠죠. 그 다음에 최충과 김부식, 그 다음에 이규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규보 이름이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볼 것도 없다. 무신집권기구나. 무조건 이규보 나오면 무신집권기구나. 이규보 같은 경우는 최충원이 등용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최충원이 등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게 된 건 최우. 그러니까 최우가 쉽게 말하면 예뻐했다 이 말이에요. 총회에서 최우가 벼슬도 높여주고 이제 중하게 쓰기도 하죠. 그게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무신집권기는 유교는 쇠퇴했지만 유학자들은 있다는 거, 성장을 하긴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지금 시대별로 보고 있으니까. 자, 원간섭기로 가면 이 원간섭기에는 성리학이 수용되는 시기예요. 성리학이 수용되는 시기다. 그래서 성리학이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시기고요. 이렇게 성리학 도입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자, 안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향이 성리학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학자죠. 자, 그리고 이 안향이 도입을 했지만 이 시대에 이제 아까 우리 충선왕 때 만권당 있었죠. 도서관 같은 그런 거 있다고 이제 연구소. 자, 거기를 통해서 원나라 학자들과 고려 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사람이 이재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향이나 이재현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리학이 들어오고 보급되고. 자, 그러다가 마지막 말기. 자, 말기로 가면 성리학이 발전하던 시대.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자, 일단 정몽주 있어요. 정몽주를 뭐라고 불렀냐? 이제 다른 표현으로 동방이학의 조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방의 성리학의 할아버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조상이다. 그 정도로 성리학을 발전시킨 그런 학자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몽주. 학문적으로 정몽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데 엄청 기여한 사실 이 사람이 혼자 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몽주나 정도전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학자들 제가 체크 한번 해봤어요. 최승로, 그 다음에 최충, 김부식, 이규보, 그리고 뭐 안향 정도 이 정도 학자들이 여러분은 뭘 기억하느냐면 물론 업적도 기억해야 되지만 시기도 한번 구별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원간섭기,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기 이런 식으로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리학의 전례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자, 성리학의 수용에서 성리학의 전례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성리학은 유학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거, 유교라고 하는 게 원래는 공자맹자의 사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 공자맹자 사상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고 이 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누군가가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리학이 될 수도 있고 양명학이 될 수도 있고 고증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일단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리한 거냐면 그러니까 유학을 한번 공자맹자의 사상을 어떤 사람이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누가 정리했냐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했어요. 자, 주희는 다른 말로 주자라고도 해요. 주자.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 교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 하면 공선생님, 맹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공자 이름이 공구. 들어봤어요? 설마 처음 들어? 공자 이름은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얘기하면 농담인 줄 아네. 공구! 진짜 이름이 구라고. 그래서 공선생님이란 뜻이어서 공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순자, 뭐 맹자 할 때 그 자는 선생님, 교수님, 호칭이에요. 호칭. 높여서 부르는 님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주희를 다른 말로 그래서 주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냥 딱 봐도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형이상학적 학문, 좀 수준 높다 이런 뜻이에요. 형이상학적 학문이다. 이런 뜻이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유학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유학을 뭐라고 하냐면 훈고학이라고 그래요. 자,
자, 훈고학도 유학이고 성리학도 유학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유학을 훈고학이라고 하고, 훈고학이라고 하는 건 경전의 자구 해석을 강조하는, 써볼게요. 여기다가 경전의 자구 해석을 강조해요. 쉽게 말하면 책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경전의 자구 해석을 중시하면서 수준 높은 유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수준이 낮은 유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충과 효의 개념을 강조하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 별로 높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효 정도를 강조하는 그 정도의 좀 수준 낮은 유학이 훈고학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학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리학이고,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 그냥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철학적 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적 유학이고, 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불러요. 자, 철학적 유학이면서 새로 들어왔잖아. 신유학이야.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성리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주자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처음에 생긴 건 어느 나라에서 생겼냐? 송나라에서 생겼어요. 자, 송나라에서 처음에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온 건 언제? 원간섭기. 그러면 이 학문이 생긴 건 언제? 송나라. 들어온 건 언제? 원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의 원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중국에서 발전하다가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런 학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번 쉽게 말하면 변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넘어갔으니까 한번 약간은 변화된 그런 성리학이 원칙 강조하는 성리학이 아니고 약간은 변화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시대가 한참 지나서 들어왔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 그러면 성리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본성 막 원리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야 무조건 어려운 거를 막 연구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게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조선 초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거 하면 복잡해서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쉬운 거부터. 근데 그 쉬운 거라는 게 어떤 거냐? 지킬 수 있는 거부터. 그래서 자, 실천적 경향을 강조해요. 자, 초기의 성리학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실천적 경향을 강조해. 실천적 성향을 강조하는데, 말 그대로 실천적 성향이 뭐야? 지킬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막 뭐 원리 막 이런 거 아니고 지키기 쉬운 것부터 처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성리학이 들어왔는데 이 성리학 중에서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것부터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기 쉬운 거,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그래서 처음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 책이에요. 책. 이거는 소학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주자가래라는 책을 중시하고 강조하죠. 자, 소학과 주자가래를 강조하고 중시한다. 둘 다 책이에요. 자, 대학 아니고 소학.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진짜 대학이냐 소학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소학. 여러분은 다 내가 얘기하면 농담인 줄 알지만 진짜라고. 대학 아니고 소학. 자,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가래를 강조하는데, 소학은 뭐냐면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예절로 받아들이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자 배우면서부터 익히는 도덕책.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같이 유교도 익히면서, 그게 이제 소학이고, 주자가래라고 하는 건 주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아까 성리학 정리한 사람,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가래예요. 가래는 집안의 예절. 맞아요. 예절서.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도덕책과 예절책,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이건 아까 말했죠. 쉬운 거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자,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했고 실천적 경향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철학적 유학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사람이 안양, 충렬왕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썼지만 하나 더. 자, 그럼 이거를 처음 받아들인 계층이 누구냐? 사람들이 누구냐? 신진사대부. 그렇죠.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 신진사대부는 뭐하냐?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근본 이념, 기본 이념이 된 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리학 수용의 영향만,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리학 수용의 영향. 자,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그 다음에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는데 소학과 주자가리를 중시했다.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했다. 자, 그 전까지 중요했던 학문 사상이 불교잖아요. 그래서 특히 신진사대부는 불교는 별로야. 이 사람들은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람들은 불교를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야, 불교가 너무 썩었어, 불교가 타락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뭐라고 했냐? 불교는 원래 나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비판했는데 불교 자체를 공박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뭔 소리야? 불교는 원래 나쁜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불교 자체를 공박하기도 하고, 자, 불교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비판한 서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정도전이 쓴 책 중에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정도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이거예요. 불시잡변. 그러면 불시잡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시가 부처예요. 잡변은 잡다한 소리,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시가 얘기하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뭐 이런 뜻이니까 부처 자체를 폄하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시잡변은 불교를 비판한 그런 서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영향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철학적 유학.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라는 건 뭔가 좀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뭔가 딱 얘기하면 딱 들어오는, 딱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철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의 국가 이념이다. 결국에는 신진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우게 되고 조선을 세우는 건국 이념으로 작용한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소학과 주자가리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 수용의 과정도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역사 편찬 나와 있는데, 이 역사 편찬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는 뭐냐? 중간에 보시면 역사 서술 방법, 이것만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꺼번에 쫙 살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역사 서술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역사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역사를 기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그냥 일기 쓰듯이 시간 순으로 쫙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사를 편찬할 때 시간 순으로 적는 거를 편년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역사를 쓸 때 시간 순으로 그냥 일기 쓰듯이 이렇게 쭉 날짜별로 썼어요. 또는 연도별로 썼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편년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쓸 때 이렇게 편년체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썼다고 칩시다. 자, 조선시대를 썼을 때 본기에는 왕조의 얘기를 써요. 그 다음에 세가에는 제후의 얘기를 써요. 그 다음에 열전에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쓰고, 지에는 제도에 관한 얘기를 쓰고요. 표에는 연표를 쓰죠. 자, 지금 제가 뭐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기에 기전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기전체라는 건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조선시대라고 칩시다. 자, 조선시대에 태조부터 이성계부터 쭉 왕들이 27명이에요.
이 왕들을 쭉 제가 왕의 어떤 연대기 같은 걸 쭉 기록을 했다. 그거는 본기. 그 다음에 제후는 뭐냐면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여진 게 아니고 중국에서 쓰여졌거든요. 중국은 원래 나라가 있고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속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서 왕조사는 원래 중국 나라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거를 제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는 세가라고 하는 챕터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전이라고 하는 건 인물. 여기서 이제 인물이라는 거 뭐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도둑놈도 있을 거고 뭐 악인, 나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든 어쨌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기록한 거를 열전이라고 하고 지라고 하는 건 뭐 토지제도, 조세제도, 뭐 무슨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교육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제도만 딱 모아서 기록을 한 걸 지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표는 연표.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조선시대 또는 뭐 세종대왕 이때의 일을 기록한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왕에 관해서 기록한 거는 본기.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제도만 모아놓은 건 지. 세종대왕 때 뭐 장영실도 있고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만 따로 모아놓은 건 열전. 그 다음에 연표를 한번 쭉 정리한 거는 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날짜 순으로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적는 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건 중국에 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의 한 나라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그 미워하던 나쁜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 황제의 미움을 받은 그 사람의 편을 들었다고 이 사마천까지 같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마천이 굉장히 심각한 형벌을 받아요. 이 사람이 받은 형벌이 궁형. 궁형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벌이지만 중국에는 있거든요. 이 궁형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자르면 둘 중에 하나죠. 죽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염증 생겨서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두 번째는 자살하거나.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자살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자료를 쫙 싸가지고 토굴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이 책을 편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죠. 뒤에 사기가 붙죠? 그럼 기전체로 쓴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전체로 쓴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표에 보시면은 자, 기전체 한번 볼게요. 삼국사기, 그 다음에 고려사,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자, 조선 초기에 쓰여진 고려사, 그 다음에 동사. 자, 제목이 동사인데 한자가 다르죠. 하나는 일사자, 하나는 역사사자.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해동역사. 이런 지금 책들 5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쓰여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쓰여진 가장 대표적인 기전체예요. 그리고 기전체로 쓰여진 그럼 최초의 책은 뭘까요? 삼국사기. 제일 먼저 쓰여 있죠? 삼국사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사본말체는 자, 어떤, 사건의 본, 처음부터 말, 끝까지를 기록한 거. 그러니까 이 기사본말체는 어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별로 기록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 신문기사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신문 읽을 때, 물론 요즘은 신문 읽을 일이 없지만 신문을 볼 때 굳이 일면부터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신문기사는 기사별로 따로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내용이 독립적이에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앞페이지 1페이지부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간부터 펼쳐도 자, 중간부터 얘기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사본말체라고 하고 이 기사본말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사본말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삼국유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려실기술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책이 있어요. 그게 기사본말체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목체가 있죠. 강목체라는 건 편년체처럼 시간순으로 쭉 기록하는데 그거를 큰 분류, 작은 분류, 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서 분류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강목체라고 해서 이 강목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동사강목이란 책인데 요즘에는 이 동사강목을 편년체로 보기도 하고 또는 강목체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편년체의 형식을 지닌 강목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편년체 그 다음에 기전체 기사본말체 강목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시험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특한 걸 물어보겠어요? 일반적인 걸 물어보겠어요? 그쵸? 기전체가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왜냐면 몇 개 없어. 또는 기사본말체를 물어보겠죠? 왜냐면 몇 개 없으니까. 왜냐면 나머지는 거의 다 편년체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걸 시험에 물어보니까 기전체 아니면 기사본말체로 된 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편년체를 굳이 다 거의 다 편년체인데 뭐하러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편년체는 굉장히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뒤에 이제 책별로 종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한테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다시 설명.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역사 서술의 방식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역사서에 편찬 내용이 많아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